예,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오상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호랑이가 가고 토끼가 새로 밝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날씨가 왜 이리 추워요? 12월달 날씨가. 12월달 날씨가 1월달, 작년, 재작년 1월달 날씨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감온도가 더 추운 느낌이 받네요. 농사 잘 지으셨어요? 선생님, 농사 잘 지었어, 원래요? 근대로 잘 지으셨어요? 저도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의성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농사도 짓습니다. 사과농사도 짓고 복숭농사도, 자두농사 조금씩, 실험농사, 텃밭농사 한 1,5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늘상 이렇게 교육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내가 지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하시고 하셨는데 사과농사 지으시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기후. 그렇죠? 저분께서 농사를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농사가요, 기술 농사보다 적지, 조건 농사가 아마 기술 농사보다는 더 앞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정산이라든지 대덕, 남면보다가는 정산이나 대덕이 조건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는 농사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약도 좀 덜 칠 수 있고 노동력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품질도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건 농사, 적지를 잘 선정하는 것도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이 털을 잘 잡아준 것도 큰 덕이 아닌가, 보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매년 비료도 하고 전정도 하고 적과도 하고 뭐 때로 유인도 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나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토질.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 수세란 말, 수세에 의해서 내가 비료를 주고 수세에 의해서 내가 적과를 하고 수세에 의해서 내가 전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런 기준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세를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지치기 하셔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하면서 전정하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작년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작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갔는가, 그런 작황 이야기도 곁들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큼 농사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전망이 있습니까? 사과 농사가.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가 사과 농사가 전망이 어두운 편이에요. 한때는 사과가 최고의 과일로서, 우리 전통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로서 사과 농사 지으면 그래도 소득이 짭짤한 게 사과 농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면적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과일이에요. 사과뿐만 아니고 자두, 복숭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상으로는. 한때는 돈돼 있던 가장 유망한 과일이었죠. 왜 점점 어려워지느냐? 면적이 많이 늘고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옛날에는 겨울 과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사과였잖아요. 그죠? 사과 위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과 위에 대문 감귤, 토마토, 딸기, 열대과일, 바나나, 그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수입되고 사과보다가 더 많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의 정체, 둔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량도 의외로 점점 사과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예. 왜? 사과도 밀식재배, 초밀식재배 같은 말이 들어보셨죠? 면적은 거의 34,000헥타르에서 거의 정체예요. 근데 수량은 계속 50만 톤에서 55만 톤 이렇게 늘어나갑니다. 그죠? 우리나라 적정 사과 생산량이 보통 안정적인, 여러분 보통 한 5만 원대 같으면은 그나마 가격적으로는 조금은 안정적인 시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받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공판장에 가면은요, 35,000원 받기 어려워요. 밀어가지고. 그게 지금의 사과 시세의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에 있는 사과 시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게 그 무엇이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예. 세계에서 사과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과 가격이 우리나라입니다. 농사 잘만 지어 놓으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설이라든지 제사문화, 선물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따라서 한 상자에 20만원, 25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사꾼은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소득을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랄까? 그런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꾼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대형마트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사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 사과는 저 뒷전이야. 있긴 있더라고요. 제일 매대 앞에 디스플레이가 전부 열대과일, 딸기, 토마토. 우리나라의 사과 시장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8천억 시장, 딸기 1.5천억 시장, 토마토 1.2천억 시장 정도 됩니다.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이 우선 사과를 선호하지 않고 딸기를 선호합니다. 우리 종편에서 바나나 같은 경우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하면은 에너지 과일로서 바나나를 선수들이 먹잖아요. 그게 일종의 홍보예요, 홍보. 바나나가 수입되어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바나나가 우리 만생종 후지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40만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먹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시세가 둔화되는 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기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과의 작황이 민감한가. 기상에 따라서 사과 생산량, 품질, 그리고 병해충 발생이 좌우됩니다. 작년에 1, 2, 3월 달에 비가 50mm도 안 왔어요. 4월 달, 5월 달 40mm 밖에 안 왔습니다. 개화 결실되는 시기 5월 달에 비 5mm 밖에 안 왔어요. 6월 달에 73mm, 7월 달에 110mm, 8월 달에 205mm, 9월 달에도 비가 40mm, 10월 달에 40mm 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밀접하게 품질과 수량, 병해충 발생, 생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과농사 지으시면서 제일 힘든 병해충 발생이 뭐예요? 탄저병. 잎 많이, 3년 전에 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갈색무늬병. 그런데 작년에는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비가 적은 거예요.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잎이 떨어지거나 병과가 많이 생기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 정도 습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일정한 시간 와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상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 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죠? 지속적으로 왔죠. 그죠? 원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야, 내가 병해충을 방제를 아주 잘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상이 그렇게 병해충 발생뿐만 아니라 품질 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8월 말부터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졌고 초기 착색은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안 왔어요. 단풍이 질 정도로 낙엽이 왔어요. 낙엽이 졌어요. 그럴 때면 색이 멋지게 기가 막히게 착색이 돼야만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가 청가와 청사과, 뺀질사과, 착색지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사과 수확도 좀 늦게까지 색깔 때문에 했는 그런 일부 농가도 많았을 거예요. 왜 그렇지 이게? 기상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색깔을 내는데도 일정한 수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가 40mm, 10월달에 40mm, 9월달에 40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린 비도 하루에 한 30mm 내리고 거의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들어진 이 당 성분이 과일로 전류돼야만이 색깔을 내고 과일을 굵게 해주는데 거기서 수분 조건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수확 전 한 달 내지 20일 전부터 단수를 하라 합니다. 왜? 비가 오면은 질소분이 흡수돼가지고 착색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데 당을 만드는데 물이 굉장히 원료잖아요. 수분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월달, 10월달에도 평균적으로 70에서 100여 mm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비가 안 내린다면 관수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3시간 정도 관수한다면 그 시기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라도 관수를 정상적으로 해주셔야 후기 비대도 되고 색깔도 나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왔고 온도가 며칠 동안 높았던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10월 달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비쳐가지고 서쪽면, 남서쪽면으로 과일이 드이는 일소 현상도 많았죠. 그죠? 그런 현상. 그렇지만 그 시기에 충 발생도 많아요. 심식충류, 그 다음에 노린재 발생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응애 발생도 많았었죠. 그죠? 이런 발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기에 만약에 가뭄이 들어가 비가 안 온다면 9월 말까지라도 충방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해충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여러분들 병이 오고 난 뒤에 방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한 번 침입을 하면은 그 발병을 해버립니다. 또 약을 친다고 해서 약이 침입해서 완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방제도 언제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농약 방제 시기가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언제 방제를 하면은 갈색 무늬병이라든지 아니면 탄저병을 그 다음에 충방제도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까요? 초기입니다. 5, 6월달 방제입니다. 5, 6월달에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근본적으로 병충의 밀도, 균의 밀도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5, 6월달 방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5, 6월달에 좋은 약으로 꼼꼼하게 방제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꼭 여러분들 새겨 듣고 내년부터 방제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초기 밀도만 떨어뜨려 놓으면요, 어느 정도 병해충의 씨앗이 와서 붙더라도 후기에 발병은 하지 않아요. 과외 침입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7월달 들어서 병의 밀도가 높아지거나 충의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여러분 연속 방제를 해도 나는 충분하게 방제를 하는데 10년을 약을 2가지씩 섞어가 치는데도 왜 이렇게 방제가 안 돼? 밀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 6월달 방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과일의 가격 동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가격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왜 괜찮았냐? 분석을 해보면 딱 나옵니다. 자, 가장 일찍 나오는 조생종 아오리 썸머킹. 전년보다 평균 한 10% 전후 가격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생인 종인
홍로도 보면은 전년도에는 가격이 추석 전에도 폭락을 했었고 추석 이후에도 굉장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정도 시세는 아니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평균 이상의 괜찮은 시세였습니다. 그리고 중만생종 계통인 품종, 노란사과, 시나노 골드, 그 다음에 가몽 품종, 이런 품종들이 있어요. 이런 품종들이 함에 개발된 지가 오래돼요.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한 20년, 가몽 같은 경우는 그건 한 92년도니까 그 30년 전에 개발된 품종들이에요. 이게 최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나노 골드 노란사과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을 가능성이 많다. 향후에는 이 시나노 골드가 홍로 다음으로 아니면 홍로만큼이나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왜? 색깔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격할 필요 없어, 반사필름 깔 필요 없어, 결실 잘 돼. 그리고 저장성이 있어, 새콤달콤 맛있어, 당도 높아. 이는 여러 가지 메리트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 것인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생종 후지는 어떻게 됐느냐? 만생종 후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제 같은 후지 계열이지만 두 개로 구별이 됩니다. 10월 20일 전후에 착색이 되는 착색계인 계통의 후지 계열. 대표적인 품종이 뭐죠? 후브릭스, K1, 하나후지, 이런 품종들. 그죠? 이런 품종들은 좀 안정된 시세를 갖고 있어요. 일찍 출하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난데 그 이후에 10월 말경에 나오는 미스마 계열 또는 옛날의 동북7호 계열. 이 미스마 계열, 동북7호 계열 사과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됐고 그 가격 하락 시세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과들이 초기에 출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동농협 공판장에 2,000번, 3,000번까지 밀려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기 착색 후지 계열이 나올 때. 이 사과들이 지금 상인들 손에 들어가서 상인들이 얼마만큼 대형마트라든지 출하처로 출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사과를 여러분 수확하고 난 뒤에 신선도 유지제라고 아시나요? 1MCP, 스마트 후레쉬, 그죠? 이런 걸 처리하잖아요. 저장 오래 하라고, 그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창고 내에 물량이 그래 많지 않더라. 그러고 보면은 앞에서 출하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향후의 사과 가격은 3월달, 4월달 넘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괜찮지 않을 거냐, 어느 정도 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품종의 재배 동향은 어떨 것인가? 아마도 후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 품질의 첫 번째 요인이 색깔입니다. 색깔만 잘 나면 과일이 3다이가 아니고 5다이, 6다이여도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후지 계열은 무조건 후브릭스, 하나후지, K1 이런 계통들로 갈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홍로는 너무 힘들어, 재배하기가. 그리고 탄저병이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태할 것이고 올해만 해도 4 내지 5%가 도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시기 8월 20일이나 8월 중순에 만약에 붉은색 홍로가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의 괜찮은 시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런 변이 계통들이 초홍이라든지 다홍이라는 이런 품종이 일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품종이 나오면은 최소한 7, 8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가몽이나 시나노골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원래 10월 말에도 농협공판장에 5다이, 6다이 가격이 근 10만 원대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노란 사과가. 계속 소비 쪽에서도 굉장히 골드 쪽으로 노란 사과를 선호를 하고 있고 괜찮을 것이고 아마 가몽은 3년 전부터 시세가 계속 좋았고 작년 시세나 올 시세나 비슷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수 품종 들어보셨죠? 아리수. 아리수도 나온 지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다 됩니다.
그래, 완전히 이게 이 품종이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고정이 되지는 않은 품종이에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가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리수는 조생양광이라 해가지고 봉지 씌우지 않는 양광 계열. 맛도 좋고. 그런데 이놈이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은, 원래는 봉지를 안 씌운 걸로 나와 있는데,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은 반점성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수열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기수율이 무려 몇 프로 나오느냐? 기수율이 50% 넘게 나옵니다. 반점성 장애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대가 조건이 좋은데 아리수를 만약에 재배를 하신다면은 봉지를 씌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품종, 이지풀, 컬러풀, 골든볼, 아리와 이런 품종들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선호하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품종은 2등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품종에 대해서 지대적으로 장단점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은 지역에서,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지라가 일어날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좀 더 많은 지대적으로 검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노란사가 있는 골든볼 같은 경우는 8월 5일 전후에 나오는 품종인데 굉장히 노랗게, 시나노 골드보다 색깔이 더 노랗게 착색이 됩니다. 그런데 저장성이 보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맛은 좋아요. 딱 잠시 그때 나오는 사과, 많은 면적을 하지 않고 1000평이나 전후로 해가지고 출하시키면은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품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오래 갈 수 있는 품종은 아닙니다. 빨리 분질하고 오는 품종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유통시장. 우리나라 사과 유통시장은 어떠냐? 아마 우리나라 사과 유통시장이 가장 취약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국의 사과 선진국의 유통 현실은 생산은 농민이 한다. 판매는 농협에서 한다. 아니면 생산자 조합, 농민 조직체인 생산자 조합에서 한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농가는 조합에만 갖다 주거나 생산자 조합에만 갖다 주면은 통장에 딱 꼽히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산해가 내가 다 팔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가격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통 현실이에요. 왜냐할 것 같으면 시세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한테 좋은 창고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세 보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창고에 입금시켜버립니다. 외국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외국은 개인한테 정원 조장은 없어요. 예. 그럴 때 무조건 APC나 아니면은 농협에 갖다 가지고 출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득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유통 현실 하에서는 농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요? 유통은 점점점 농가가 힘이 들어져요. 업자들은 점점 더 좋은 품질을 요구하고, 더 맛있는 걸 요구하고, 더 까다로워져요. 까다로워지는 만큼 농민들은 거기에 맞추려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농가분들은 잘 팔아먹는데 너무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는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만 해도만 잘 팔 수가 있어요. 그 생산 기술에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방법, 기술의 신경을 더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잘 팔아먹는데, 이게 잘 팔아먹는 게 유통이잖아요. 유통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좋은 품질이에요. 좋은 품질을 많이 만드는 것이 농민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기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술이 함부로 팍팍팍 늘질 않아요. 이게.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품질로서, 수량으로서 여러분한테 보답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인은사과. 우리나라만 있는 인은사과는 외국 같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가공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 사과 한 상자가
20만 원, 25만 원 합니다. 제사 선물 문화에 쓰는 사과잖아. 홍로잖아요. 그죠? 그죠? 현실이 이렇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이게. 좋은 품질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안농농협공판장에 가보시면은 특이 있고 상이 있어요. 특과 상이 가격 차이가 3배 납니다. 특이라는 것은 착색도가 80% 이상 결점이 없는 사과를 말합니다. 상이라고 적히는 사과는 굵어도 결점이 있거나 착색이 80% 이하 되면 상으로 다 빼버려요. 그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3배 정도. 농협공판장에 특 비율이 50%가 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품질로서 여러분이 특 비율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는 의성에 있는 기농하신 분들의 그 금사람 판매하는 장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25만원, 20만원, 16만원, 10만원. 홍로요, 사과요. 125상자가 1,500만원이잖아요. 그죠? 1,600만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농사 지을만 하지 않나요? 사과 농사지가 저 정도 같으면 고소득이에요. 기농하신 분의 농사예요. 30년 이상 지은 농사꾼의 장기가 아닙니다. 그리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농사 경험이 풍부하시고 많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배우기가 더 힘들어요. 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해는 해요. 아, 맞아.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맞아. 저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게 몸속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밭에 가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농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농 7년 차에 이런 높은 가격을 이 사람이 의성에서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기농 한 12년 차 되시는 분이에요. 두을 때 진짜 빈털터리로 돌았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마누라 명의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얼마만큼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이분 농장이 의성 단촌에 있고 의성의 사과 주산단지는 전곡 옥산이에요. 전곡 옥산 사람들이 이분 농장을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분 농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갈까요? 쪽팔리가 못 갑니다. 경험이 짧은 사람 밭에 구경하자니 쪽팔리가. 근데 사과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물론 지금은 들어가서 서로 의논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친분이 이제 있으니까. 처음에는 쪽팔리잖아요. 나는 30년 농사꾼인데 5년차, 6년차, 7년차 농사꾼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그죠? 배우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게. 결국은 얼마만큼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품질로 농사를 지어가 결국 돈 많이 버는 게 장대예요.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기술로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품질과 수량은 어디서 나와? 기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전정, 적과, 비료, 유인, 때로는 박피, 당근 이런 기술을 시기에 놓치지 않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책은 없습니다. 대체 작물이 없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만 해도 자 의성에 오시면은 복숭, 자두, 사과, 마늘 하세요. 김천에 오면 자두 하세요. 포도 하세요. 샤인머스켓 하세요.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석학이 와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천에서 가장 잘 되는 작물, 기술 확립이 되어 있고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작목, 거기에서 기술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 왜? 그 기술이 곧 품질과 수량을 결정해주고 품질과 수량이 곧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가르쳐 들어온 농민, 그런 농민이 대표적으로 마리따라는 사람도 있고 구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교육을 아주 세심하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비법이 없다. 여러분이 사과농사에서 각 기술들은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다. 책에 나와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적용을 시키느냐가 문제다. 한 번 생각하면 한 개 따고, 두 번 생각하면 두 번 따고, 10번 생각하면 10번 딴다. 비법이라는 것이 뭐냐? 모를 때는 아무리 하찮은 기술도 모를 때는 그게 비법이고 알면은 하찮은 기술입니다. 하찮은 기술입니다. 그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저 강사가 와서 오늘 아주 뭐 특이한 거, 아주 특별한 거를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밭에 적용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은요,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거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지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풍부한 노하우 경험과 플러스 시켜, 매출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농민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작목, 사과 농사꾼은 사과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복숭아 농사꾼은 복숭아 농사를 승부를 해야 되고, 포도 농사꾼은 포도 농사꾼으로서 기술로서 승부할 수밖에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